자, 합니다. 자, 광합성.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생명체가 화학적 에너지, 즉 영양소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 광합성입니다. 페이지 188쪽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식물이 하는 일이고요. 6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6개의 물 분자에 자,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무슨 에너지가 들어간다? 빛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자, C6 H12O6라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 외에 덤으로 생기는 게 6개 분자의 산소가 만들어져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산화탄소와 물에 빛 에너지가 저장이 돼서 포도당이 되고요. 덤으로 뭐가 생긴다?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난다? 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자, 엽록체라는 곳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고요. 엽록체는 어디에 많다? 잎의 앞면인 여기서는 그냥 이제 잎이라고 했지만 잎에서 어떤 부분 우리가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요. 자, 엽록체에 존재하며 녹색빛은 반사시키고 청색과 적색은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 잎은 무슨 색을 반사한다? 자, 모든 빛이 포함된 백색광이 들어갈지라도 식물은 무슨 색을? 녹색을 반사합니다. 그 이유는 엽록소는 녹색의 빛을 반사하고 청색과 적색의 빛을 흡수합니다. 이 흡수한 청색빛과 적색빛으로 뭐를 한다? 광합성에 사용됩니다. 오케이? 식물은 그래서 광합성 할 때 녹색빛을 비춰줄 필요는 없어요.
청색하고 적색만 비춰줘도 됩니다. 실제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도 청색과 적색 파장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옆에 반응식을 보면 우리 화살표 앞쪽이 반응물이잖아요. 여기가 우리 생각해보면 반응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뭐야? 광합성에 필요한 것은 뭐가 있다? 자, 첫 번째, 빛.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주로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빛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잎의 뒷면에 오늘 좀 있으면 배울 겁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공기가 통하는 통로인데 그쪽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식물이 광합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저 뒤에 요인으로 어차피 설명을 할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 물이죠, 물. 자, 물은 식물의 경우 식물의 뿌리가 흡수를 하잖아. 그죠? 요렇게 해서 각각을 흡수하고 결국은 우리 포도당이 C6H12O6인데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물이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봐도 되겠죠. 물에 뭐 H가 이산화탄소의 탄소와 황소가 물론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여기서는 산소로도 나가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얘네들을 이 포도당 분자를 결합시키는 결합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화학 에너지라는 게 화학 결합을 할 때 결합에 저장되는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결합할 때 쓰는 에너지는 누가 준다? 태양이. 그리고 결합하는 원소들은 누가 주고 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에서 공급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결과 만들어진 물. 자, 생성된. 자, 포도당이 생성되는데 이 포도당은 잎의 낮 시간 동안에는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합니다. 우리가 요 뒤에 이제 영양소 단원으로 넘어갈 때도 같이 배울 텐데 이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아이오디나칼륨이라고 하는 용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니도 아마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너희 집에도 있을 확률이 꽤 있고 학교 보건실 가면 되게 흔한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포비돈이라고 빨간 약 있죠. 운동하다 끊기면 바르는 소독약 있잖아. 갈색. 뭔지 알죠? 그게 아이오디나칼륨 용액인데 그 용액을 녹말에다가 떨어뜨리면 청남색, 너희 학교 지금 위에 지금 니 입고 있는 추리닝 T색 있지? 진한 남색. 그 색깔로 색깔이 바뀌어요. 그 빨간 약이. 그래서 잎에 녹말이 저장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잎에 무한정 계속 저장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밤이 되면 대부분 설탕으로 바꿔서요. 설탕이나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채관통에 이동해서 식물의 영양기관들에 저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야채를 먹을 때 먹는 부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양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감자, 우리 감자 동그란 거 맞죠? 먹는 거. 고구마, 양파, 우리 먹는 부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탕수수나 사탕무우 같은 경우도 그 당분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감자나 고구마는 녹말의 형태로, 양파도 포도당의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시켜서 저장을 해 두게 됩니다. 그때 그 양분이 이동하는 관이 채관이에요. 오케이? 채관 들어본 적 있죠? 물관, 채관. 있잖아. 없어? 자, 요런 식으로 물질들이 운반되고요. 생성물 중에 포도당 말고 하나 더. 산소는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호흡에 사용이 되는 게 산소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식물도 살아야 되잖아. 그럼 식물도 호흡한단 말이에요. 식물도 스스로 호흡에 쓰고 남으면 기공으로 방출시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광합성이 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요거 필기 끝나면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필기. 자, 191쪽에 보면 아까 우리가 필요한 것에서 생각해보면 그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반응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좀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빛. 결국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무한정 빛을 많이 주면 무조건 광합성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자, 빛에너지의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자, 빛에너지의 세기에 대해서 광합성이 되는 광합성량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하게 쓱 올라가다가 어떻게 더 이상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요 시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이 생기냐면 나뭇잎의 엽록체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지? 엽록체의 수가 정해져 있고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 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따라서 아무리 빛이 세더라도 일정량 이상, 즉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가해봐야 더 이상 광합성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빛하고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산화탄소도 그래요. 이산화탄소의 경우도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해서 광합성량이 비슷합니다. 어떻다? 결국 어떻게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으면 농도가 올라가는 만큼 광합성도 증가하는데 역시 요 시점 포화점 이상에서는 어떻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광합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빛하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결국 엽록체의 개수나 그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일정량 이상으로 광합성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기 91쪽의 세 번째 그래프 봐봐. 온도에 대해서는 온도가 증가할 때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일반적으로 36에서 38도 정도에서 최대값을 가지고요. 42도, 43도 정도면 진행이 안 되게 돼요. 이거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도 그렇고 이런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같은 작용도 똑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나중이 되면 이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반응은 이 효소라는 녀석들이 작동을 해야 돼요. 엽록소도 하나의 효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 구성 요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익어버려요. 한마디로 효소의 작동이 어떻게 된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효소가 작동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응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체온인 36에서 38도에서 가장 활발하죠, 활동이. 그리고 42, 3도씨 이상이 되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너무 열나면 우리 아파갖고 들어눕고 입원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 주사 빨리 해열제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의 몸도 42도가 넘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이 다 멈추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알겠지? 요 그래프 3개는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자, 광합성의 이. 그러면 왜 광합성을 해야 되냐? 혹은 목적. 자, 첫 번째. 양분합성. 무기물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저장이 돼서 유기양분이 되고, 이 유기양분은 생태계를 먹여 살리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뭐라 그래? 생산자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기양분을 생산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 에너지 전환. 바로 뭐? 빛 에너지가 생명체 내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체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생산도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 그래프 3개 꼭 외워주시고, 요거는 별표 3개. 요거는 별표 2개짜리. 오케이? 필기. 자.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의 잎이 물을 수증기 형태로 배출해내는 현상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요거 생각해 봅시다. 뭔지 알겠죠, 이거? 뭐야? 여기는 땅이고 요거 뿌리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줄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겠다. 그죠?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서 잎까지 올라가는 이 관을 우리가 물관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물을 퍼올린다? 아까 우리 광합성의 과학식에 보니까 물이 필요했다. 그지? 그러면 광합성 할 만큼만 퍼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퍼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요게 결국 이 증산작용이 물 말고 물에 녹아서 흡수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무기영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온들이 많단 말이에요, 식물은. 그거를 끊임없이 퍼올리기 위한 동력으로 이렇게 흡수한 물을 나뭇잎이 여기서 뭐 한다? 물을 이렇게 막 뿌려준다는 거지, 주위로. 그래서 숲에 가면 어때요, 공기가? 촉촉하죠? 시원하고. 여기서 이렇게 물을 막 뿌리는 이 작용이 증산작용이라는 겁니다. 이 증산작용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증산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뿌리면 그럼 어디로 뱉느냐? 여기서 잎이 배출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기공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잎의 뒷면에 존재하고요. 식물 잎에서 출입해야 되는 기체의 출입 통로이기도 합니다. 뭐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때에 맞아서 들락거려야 되잖아, 그지? 걔네들이 출입하는 출입 통로가 되고, 공변세포라 해서 식물의 표피, 식물의 잎의 단면 중에 표피에는 원래는 엽록체가 없거든요.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작용으로 기공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 바로 공변세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변세포 열고 닫는 걸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자, 저기 192쪽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근에 있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요 공변세포는 뭐가 있다? 얘네들이 공변세포거든요. 그래서 이 공변세포에는 뭐가 있다?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 요거 한쪽은 닫아놓고 한쪽은 열어놓을게요.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하기 좋으려고. 여기는 요쪽은 닫힌 상태. 여기는 열린 상태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공변세포의 엽록체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포도당이 생기죠. 맞지? 광합성을 하게 되면 공변세포 안에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왜? 물질이 더 생겼잖아. 그지? 그러면은 삼투 현상이라는 현상으로 물이 흡수돼요. 삼투 현상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피부나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막 혹은 우리 셀로판지 같은 셀룰로스나 셀로판 비닐 같은 정도로 우리는 반투각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반투각성막의 양쪽에 농도 차이가 있을 때 자, 어떤 반투각성막이 요 막이라 칩시다. 그럼 이쪽은 농도가 저농도, 이쪽은 고농도라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농도인 쪽에서 고농도인 쪽으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확산의 경우는 뭐였죠? 중1 때 배웠잖아. 확산.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용질 입자가 이동하는 게 확산이었잖아. 그지? 만약에 빵구를 붕 끼면 여기는 빵기 입자가 많고 여기는 빵기 입자가 적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빵기 입자들이 날아간다. 이게 확산이잖아. 그죠? 근데 삼투라는 거는 여기에 큰 입자들이 지나가지 못한 어떤 막이 있고 물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물만 통과되는 막을 반투각성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게 되면 저농도는 농도가 증가하고 고농도는 물이 들어왔으니까 농도가 감소해서 어느 정도 농도가 비슷하게 맞춰지겠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삼투 현상으로 주변의 세포들로부터 물을 흡수받습니다. 닫힌 상태에서는. 그 물을 이렇게 막 흡수받으면 세포가 빵빵하게 불어오른단 말이에요. 이 세포벽이
물을 받아서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이렇게. 그런데 요 안쪽 세포벽 있죠. 요 안쪽 세포벽. 공변세포 안쪽의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붙어 있다가 바깥쪽만 부풀어 오니까 요렇게 열려버리는 거야. 당겨져서. 오케이? 물을 흡수해서 팽압 증가로 휘어지면서 기공을 열게 돼요. 그러면 닫히는 과정은 중요한 거. 그래서 언제 열린다? 날씨가 좋은 낮에 열리는 거야. 그러면 닫힐 때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밤이 요건 언제 닫히냐면 밤에 닫히는데 광합성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분을 아까 이동시킨다 그랬잖아요. 체관을 통해서. 맞지? 이렇게 되면 농도가 줄어들겠지. 아까 물을 많이 흡수했었잖아. 필요량, 원래 있는 양보다. 그런데 여기서 녹말하고 포도당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낮아지니까 아까 일어났던 똑같은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물이 어떻게? 원래 있던 주변의 표피세포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맞지? 그러니까 세포 내 팽압이 감소해서 세포가 펴지면서 기공이 닫혀버립니다. 즉 언제 열린다? 공변세포는 낮이 되면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열렸다가 밤이 되면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싹 닫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일단 요거 필기. 계속 보겠습니다. 자, 193쪽에 위에 한번 봐봐. 아까 낮에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언제 더 잘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라는 말은 식물이 그때 더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맞지? 왜 계속 퍼올려야 되니까 재료를.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언제? 자, 기공은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죠? 빛은 이건 광합성 생각해도 된다니까. 언제? 강할 때, 약할 때? 강할 때. 기온은 높을 때.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 하나 더 해드릴게요. 기온이 높을 때 이 증산작용을 많이 하는 이유. 증산작용이 하는 일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습도는 낮을 때, 그리고 식물체 안에 수분이
많을 때 더 잘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증산작용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혹은 의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별 5개짜리입니다. 언제? 193쪽에 보면 증산작용에 의해가지고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아까도 이야기한 거죠. 자, 물관을 통해서 물과 무기양분, 이온을 수송을 합니다. 어디? 뿌리에서 잎으로. 이걸 하기 위한 동력이 증산작용. 위에서 계속 물을 뱉어야 밑에서 물이 쭉쭉 빨려 올라오는 거야. 자, 두 번째. 아까 여기 별표 친 거랑 연계되는 거예요. 체온 유지입니다. 사람은 더우면 어떻게 되죠? 네 몸에서 더울 때 무슨 일이 생겨? 우리 에어컨 끄고 많이 수업한다 치면 되게 단순하게 뭐가 나요? 피부에서 땀이 나죠. 맞지? 땀이 왜 나? 땀이 나는 이유는 땀에 증발하는 과정에서 기화열을 흡수하잖아요. 체온, 우리 사람의 체온을 낮추는 게 땀이란 말이야. 식물도 똑같아요. 체온 유지. 기화열 흡수를 통해서 아까 우리 광합성 그래프에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36에서 38도, 여기는 42에서 43도씨. 그러면 요 부근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요. 세 번째, 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왜 농도를 조절해야 되냐면 식물체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작용 자체가 삼투현상이에요. 그러려면 식물은 어떻게 돼야 돼? 흙보다는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죠. 계속. 맞지? 그런데 뿌리에서 물을 흡수했어. 그러면 식물체의 농도가 묽어지면 물이 다시 뿌리를 통해서 흙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통해 여분의 물을 항상 제거해서 농도를 높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식물체의 농도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자, 그리고요. 자, 지금 요거 일단 빨리 풀기. 좀 이따 실험하고 문제 푸는 건 한 방에 같이 할게요. 자, 206쪽의 호흡.
호흡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기본적으로 영양소를 산소를 통해서 분해를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뭔가 좀 아까 본 것 같은 식인 느낌이 살짝 들지 않냐? 뭐냐면요, 잘 봐봐.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포도당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딱 생각해 봅시다. C6, H12O6 플러스 6개의 산소는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야, 이 식 거꾸로 하면 과학성이가 알겠어? 그지? 아까 봤던 식 거꾸로죠? 맞지? 자, 요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바로 이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열이 나고요. 그 다음 우리 ATP, 고등과정 가면 배우는데 이게 생체 에너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생체 에너지란 건 뭐냐면 잘 단순하게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머릿속으로 뭔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요. 네 근육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요. 선생님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 수업하는데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소비돼요. 네가 키가 크고 자라야 되잖아. 키 크고 자라는데도 에너지가 듭니다. 심장 뛰는 거 하나하나 네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네가 활동하는 모든 네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에너지들이 생체 에너지야. ATP라고 하는. 그거 말고 이 열 에너지는 어디 쓰인다? 우리 체온 유지하는 데 쓰는 거야. 결국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인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뭐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맞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광합성의 산물이고, 호흡이 일어나는 곳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내 소기관입니다. 보통 요렇게 많이 그려놔요. 선생님. 우리 세포질 안에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호흡은 언제 일어난다? 언제 숨 쉬어야 되죠, 우리가? (24) 시간 내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미리 간략하게만 이야기할게. 낮에는 광합성을 하는 양이 식물 기준으로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럼 결국 뭐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양보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양이 더 많잖아. 맞지? 낮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밤에는 어떻게 된다? 호흡만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식물도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요 사이 아침이나 저녁쯤 우리가 이 위치를 보상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광합성량과 호흡이 일어나는 양이 똑같을 때가 있잖아. 있겠지, 언젠가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기체 출입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저기 207쪽에 표 하나만 딱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봐봐. 광합성하고 호흡. 자, 장소는 결국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니까 결국은 주로 잎에서 일어나요. 호흡은 거의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나죠. 오케이? 자, 시간은 낮에 주로 일어나고 호흡은 24시간 내내 일어나죠. 자, 우리 화학식으로 쓰고 화학처럼 써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반응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고, 생성물은 포도당하고 산소잖아. 맞지? 근데 호흡은 반응물이 뭐다? 포도당하고 산소고, 생성물이 이산화탄소하고 H2O다. 요거 어떻게 볼 수 있다? 서로 교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고요. 얘는 화학 에너지가 생활 에너지와 열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생활 에너지를 우리는 ATP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빨리 필기하고 한 칠판 정도만 필기를 하면 돼요. 오늘 수업은. 자, 이거 빨리 필기. 요거 하고 환상박피하고 양분 어디 저장되는지만 하면 됩니다. 자,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줄기. 우리 식물의 줄기 있잖아요.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 실험이 살짝 있는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우리 식물 줄기의 단면을 보면, 쌍떡잎 식물이나 우리 나무 정도급이 되는 그런 식물들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형성층이라는 층이 있고요. 이 형성층은 참고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부피 생장, 즉 줄기가 더 굵어지게 자라는 곳이 바로 이 형성층이고요. 요게 나이테를 이루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봄에 세포 분열을 해서 여름에 자란 세포들이 색깔이 연한 부분, 우리 나이테의 색깔이 연한 부분이 되는 거고, 가을에 세포 분열을 해서 겨울에 자란 세포들은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질 거 아니야, 크기가. 이 부분이 색깔이 진한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 형성층을 중심으로 관다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관다발이라는 거는 물관하고요. 채관이라는 걸로 구별이 돼요. 채관 색깔을 좀 바꿀까? 채관은 요걸로 갑시다. 특징이 뭐냐면 요 바깥쪽 부분 있지. 요게 관이 한 개인 건 아닙니다. 요 바깥쪽 부분이 채관, 요 관다발 안쪽, 요 안쪽 부분이 물관이에요. 물관하고 채관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물관은 죽은 세포와 세포가 죽어 있는 세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래 위에 세포벽이 없이 죽은 세포들이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긴 빨대 모양이 되겠죠. 뻥 뚫려 있으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긴 빨대 모양이고, 어디에 있다? 물관이 안쪽에 존재하는 거죠. 채관은 아직 세포들이 살아있는 상태고요. 아래 위에 세포벽이
물관은 아까 없다 그랬잖아. 채관은 이 세포벽이 채판이라고 하는 걸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 채판의 채 뭔지 알죠? 우리 가루 이렇게 치면 밑에 고운 가루는 떨어지고 위에 굵은 덩어리는 남는 거. 그런 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것, 어느 정도 작은 것들은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채판을 통해서 물질 이동 통로가 됩니다. 물관은 뿌리에서 잎으로 가는 것이고, 채관은 잎에서 뿌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관이 되는데, 아까 우리 광합성 할 때 밤이 되면 설탕이나 포도당이 돼서 채관을 통해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게 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왜 하느냐? 우리 책의 208쪽에 환상박피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거는 반지 모양을 뜻하는 거고, 박피는 껍질을 벗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런 나무 줄기에 요만큼 요렇게 뺑 돌려서 껍질을 까는 거야. 요렇게 껍질을 깠지? 나무 껍질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환상박피 실험을 하게 되면, 반지망울 껍질을 벗기면 바깥쪽에 있는 채관이 막힙니다. 바깥쪽에 있는 관이 막히는데 채관이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채관을 통해서 운반돼서 내려오는 양분들이 여기서 막혔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요 부분에 이렇게 불룩하게 옹이가 맺혀서 튀어나오게 돼요. 책의 그림 봐봐. 위에서 불룩하게 막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거를 통해서 채관이 어디에 있다? 채관이 줄기 바깥쪽 영역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이 환상박피 실험은 우리가 원해요. 과일을 얻을 때 있잖아. 그런 농업을 할 때 이용되기도 합니다. 언제 이용되냐면,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과일 좋아하냐, 형우? 과일 좋아해? 사과, 배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먹는 거 요만하잖아. 맞지? 추석날 쓰는 거는. 추석날 차례상에 올라가면 이만하죠. 맞지? 이런 큰 종류가 따로 있을까? 물론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아예 다른 품종인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과일을 얻기 위해서 나무 줄기 하나를 환상박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우리 나무 그렸던 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무 가지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요 줄기에 환상박테리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올라가겠죠. 맞지?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진 양분은 여기서 막혀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 상태에서 요쪽 가지에 꽃이 핀 것을 몇 개를 솎아냅니다. 솎아낸다는 거는 꽃이 한 10개 폈으면 원래는 열매가 10개 맺힐 거 아니야. 한 두세 개, 한 세네 개만 남기고 나머지 꽃을 뜯어내는 거야. 그러면 열매가 몇 개 열린다? 한 두세 개만 열리겠지. 그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요쪽 가지의 양분이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어디에 모여버린다? 열매에 모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요쪽 가지에는 다른 가지들에 있는 사과나 배보다 훨씬 큰 게 열리겠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먹는 식물로부터 얻어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을 다 생각해 봐봐. 결국은 그걸 우리가 왜 먹는데?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맛으로 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지? 그거는 결국 어디서 얻어온 거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차곡차곡 만들어 놓은 양분들을 저장해 놓은 것들을 먹고 있는 거죠. 당근, 무,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뭐 과일 같은 것도 그렇고. 맞죠?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저장된 양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는지 209쪽 위에 보면 고구마는 뿌리의 녹말로, 감자는 줄기의 녹말로, 양파는 줄기의 포도당으로, 땅콩은 그 땅콩 열매의 지방으로, 콩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요거 마지막 필기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10쪽 한번 풀어보세요. 필기하고.